지금 현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의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고 본인의 건축사 사무실도 운영하시고 건축가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분인데 뉴욕의 젊은 건축가상 그리고 네. 또 14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황금사자상. 이거 영화 아니에요? 유일하게 황금사자상 수상했던. 잘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네네네. 그들과의 어떤 비교 평가에서 이렇게 수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운이 좋았죠. 자, 첫 번째로 건축이라는 게 예술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즈니스란 말이죠. 비즈니스를 맞아요. 하고 계시고요. 네. 고객에 대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실 것이고 어떻게 내 비즈니스를 계속 키워나갈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란 네. 말이죠. 미국에서도 하셨고 한국에서도 하셨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리세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서 작년 말에만 해도 저희가 이제 아는 소장들끼리 만나가지고 혹한기가 왔다. 잘 버티자 했는데 네.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업계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은 늘 이 리세션 때 새로운 담론들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뭐 경향이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잘 지내면 또 다른 어떤 쉽게 말하면 탈피를 한 프라우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해 일부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내공을 기르는 네, 그런 맞습니다. 시기가 됐다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오너로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직원들도 여럿 있고 팀을 운영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리더로서 기대하는 인재상 어떤 사람들을 주로 찾으세요? 당연히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팀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MBTI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E예요? N이에요? 뭐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뭐 가르쳐서 알면 되는 거고 처음에 들었을 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저희가 많은 친구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나한테 주어진 거를 예. 굉장히 이제 잘 해내려고 이제 하는 노력을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직원이 책임을 갖냐? 그냥 오너십? 네, 오너십이 있냐?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네. 사장이 책임을 가져야지. 근데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건 제가 책임을 지지만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위치에 있든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도 가장 중요한 어떤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네네네. 세대도 또 같은 세대가 아닌 그 아래 맞아요. 세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같이 일하시는 건? 그런데 의외로 예.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의외로 건축은 세대 간의 갭이 아주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네요. 왜냐면은 좀 그냥 이 분야를 관통하는 문화나 이 분야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예. 사실은 제가 진짜로 어린 직원들이랑 건축적인 고민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그냥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정말 쉽게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꼭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어떤 세대의 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느껴질 때는 또 있죠. 적어도 그래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건축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얘기할 때는 그게 꼭 차이가 확연해서 아 이거 말 안 통하네 뭐 이런 건 없을 거다. 네, 맞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뭐 태도나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게 차이가 날 때는 있죠. 네. 정말 많이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잡지에도 기고도 많이 하시고 또 저서도 몇 권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 저는 책 한 권 쓰는 거 자체가 정말 두통인데 이런 거 하시면서 특히 거기서 몇 차례 나오는 키워드 중에 평양, 북한 뭐 이런 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떤 맥락에서 쓰셨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양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 번 가봤습니다. 2010년에 한 번 가봤는데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제 평양을 이제 주제로 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가의 입장에서 평양이라는 어떤 도시와 그 환경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리뷰했던 막 교수님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사진 보여주면은 10중 8구 반응이 저거 북한 아니지 않냐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자극적인 무슨 막 군사 퍼레이드하고 막 이런 사진들 다 빼고 딱 그냥 환경만 보여주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되게 괜찮은 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들고 파보고 싶은 매력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짚어 나가면서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나 뭐 경제적 이런 거는 뭐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히 구축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지점을 봐야지 우리가 저거에 대한 미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평양에 이런저런 뭐 유명한 건물들이 있을 텐데 평가는? 저는 이제 그거의 어떤 개개의 건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그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에 들어가면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강변에는 이 워터프런트 디벨롭먼트가 막 생길 거고 원래 사회주의에는 CBD라는 개념이 없어요. Central Business District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데는 CBD가 될 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썼는데 정말 실제로 한 10년 지나서 평양을 보면 진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 제가 뭘 예언해서 맞췄다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사회주의 도시가 바뀌었던 그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한국 독자들한테 하고 싶었고 왜냐면은 너무 저희가 북한이나 평양을 바라볼 때 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도시 환경이 바뀌는 주체로서 가보자. 그래야 저희가 또 거기에 인볼브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찾아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조금씩 변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거는 북한 내의 건축가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건축가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북한의 건축가들이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을 어떤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 건축가들은 내가 왜 꼭 그렇지. 자기네들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야 너네가 이게 자본화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야 쇼핑몰은 이런 게 어마어마한 노하우야. 너네들 쇼핑몰 많이 안 해봤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야지 맨날 가가지고 우리가 도로 지어줄게 뭐 설계해줄게 이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로. 초기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구나.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한 노하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원자적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건축물을 가지고 평가하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할 텐데 평양의 어떤 아까 그 류경 호텔이라 그랬네 그런 걸 대상화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류경 호텔 같은 경우는 저 굉장히 막 그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그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팩트를 모르고 막 그냥 북한에 있으니까 욕하려고 하는 건데 건축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고민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뭐 상징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가포르의 건축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다른 문화고 다른 그죠. 역사니까. 그죠. 북한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고 다른 역사예요. 저희는 약간 그거를 견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지금 건축가 또 비즈니스 오너이면서 동시에 교수님이세요. 네네.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님을 하시는데 하나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지 않나요? 그 정말 많이 잡아먹는 일이고 사실 늘 매 학기 막 느끼는 거지만 교수는 교수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고 건축은 건축이 하나의 직업. 그럼요. 버거울 때도 있는데 이 워크로드를 좀 이제 분산시키는 편이고 근데 이제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교수가 업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되겠거니? 네, 되겠거니 하고 이제 오히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본 게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학생들이랑 교류하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학생들 이야기 듣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 실무 영역에서 계속 활발하게 뭔가를 해야만 또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것들이 더 많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서 이제 이걸 병행하고 있는 거죠. 주로 하시는 건 그럼에도 지금 건축가로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랑 사업이랑 한 3대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대 7.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네.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인 거고. 계속 할 생각이고 저의 꿈은 그냥 아예 건축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기성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꿈이 있죠. 기존의 건축학과 내지는 건축가가 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만 네. 하나의 어떤 대안적으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저걸 선택해라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시스템이 있지만 이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 2년 그냥 휴학하고 요 대안적인 교육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게 꽤 있거든요. 대안적인 학교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학교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도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와, 뭐 사업에 교수님의 뭐 아이가 또 지금 5살, 4살이면 손도 여전히 많이 갈 텐데. 네.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하게 아니, 뭐 됐어요? 우연치 않은 계기에서 뭐 이제 이 제작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해보겠냐 해서 이제 저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제 책도 많이 쓰고 당연히 강연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늘 대중들이랑 좀 소통하는, 뭐 제가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했죠. 이제 막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네. 이제 변호사님처럼 저도 이제 힘든 시기를 거쳐야죠.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어떠셨어요? 오늘 이런 본인 얘기하시는 거 편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자리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막 저의 얘기도 하지만 저의 생각들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좋고, 네, 그렇습니다. 건축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작가, 그리고 새내기 유튜버로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게 되신 임동우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고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